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도 아름답게 꾸미려 했다. 박진석이 진실을 알아챈 순간부터 고성이는 한 인간이 아니라 야망의 화신으로 변해간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단 한 사람, 지은호를 중심으로 세 가족을 전부 휘감기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로 달콤 예고실과 함께하세요. 일부 서류 속의 내 이름.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간호사실 앞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A사 용지 한 장. 거기에 또박또박 인쇄된 글자들 사이로 내 이름이 보였다. 간이식 동의서. 기증자 지은호. 숨이 막혔다. 언제 이런 걸 작성했지? 아니, 작성한 적이 없다. 분명히 없다. 그런데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는 거지? 손이 떨렸다.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은호 씨.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박진석 회장이었다. 평소의 호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굳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서류를 내밀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필체가 아니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회장님은 서류 하단의 보호자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거기엔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쓴 게 아니야.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했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은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은호 씨,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 내 이름이 적힌 동의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것도 회장님의 서명을 위조해서.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뜻이다. 회장님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동생 강호는 자기 방에서 게임 소리를 내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내 안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호 씨. 그 목소리. 고성의 이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네, 이사님. 오늘 병원에서 재미있는 걸 봤다던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알았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리 없는데. 아니, 혹시 회장님을 미행한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서류 말이에요. 당신 이름이 적힌 그 서류. 고성의 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얼음 조각을 씹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당신 인생은 내 손에서 만들어졌어요, 은호 씨.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그 카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났는지.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고성의 이사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내 인생이 그녀 손에서 만들어졌다니. 2부. 남편의 직감. 박진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병원에서 가져온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서명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박진석.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다. 자신은 박자의 마지막 획을 항상 살짝 올려 쓰는 버릇이 있는데 이 서명은 그렇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흉내낸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병원 관계자? 아니면 박진석의 시선이 서재 문 쪽으로 향했다. 복도 너머 안방에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성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아내를 완전히 이해한 적이 없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업에 치이고 아들 성재와의 관계 회복에 급급했던 그에게 아내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다. 아내가 은호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다. 처음엔 며느리감으로 점 찍은 건가 싶었지만 그것치곤 태도가 너무 집착적이었다. 그리고 우진이가 갑자기 미국에서 간 이식을 받게 된 것도 석연치 않았다. 박진석은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안방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손을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고성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온 걸 알았지만 시선을 거울에서 떼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여보? 성희. 박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고성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은호 씨 동의서 말이요. 네. 당신이 만든 거요?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박진석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내 서명을 위조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당신 말고 누가 내 필체를 그렇게 정교하게 흉내낼 수 있겠어? 고성희는 화장대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박진석은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 수첩엔 자신의 서명 연습 흔적들이 가득했다. 당신. 맞아요. 내가 했어요. 고성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은 아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호 씨 이름을 마음대로 쓴 거요. 은호는 우진이의 동생이에요. 박진석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동생? 무슨 소리인가? 당신. 뭐라고 했어? 은호는 내가 낳은 딸이에요. 30년 전 내가 버린 딸. 고성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그 아이를 버렸어요. 하지만 이젠 그 아이가 필요해요.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선 은호의 간이 필요해요. 박진석은 뒷걸음질 쳤다. 아내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함께 10년을 산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당신은 미쳤어? 미쳤다고요?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엄마예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뭐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신도 아버지잖아요. 성재를 위해선 뭐든 하지 않았어요? 성재를 위한 일과 남의 인생을 조작하는 건 다른 문제요. 남이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박진석은 알 수 없었다.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가난이 뭔지, 버려진다는 게 뭔지. 나는 살기 위해 내 딸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딸을 다시 찾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박진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고성희는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내버려뒀다. 3부. 정순이의 각오.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식당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칼칼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순이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갔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택배 기사가 들어왔다. 사장님, 등기예요. 정순이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등기를 받았다. 보낸 사람 란을 보니 법무법인 정도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법무법인? 무슨 일이지? 손님들 앞에서 열어볼 순 없어서 정순이는 등기를 주방 서랍에 넣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등기 생각뿐이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정순이는 조심스럽게 등기를 뜯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정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대출 연체 통지서. 대출. 정순이는 황급히 서류를 넘겼다. 거기엔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했다. 하지만 정순이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아니, 이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서류 끝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다. 은호 씨를 우진이에게서 멀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서류는 법원으로 갑니다. 고성희. 정순이는 메모를 구겨 쥐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였다. 이건 협박이다. 명백한 협박이다. 고성희는 자신의 딸을, 은호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정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은호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다. 정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 식탁에 주저앉았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단호함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고 법무법인 주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며 중얼거렸다. 은호를 지켜야 해.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 딸을 지키겠어. 정순이는 가방을 챙겨 들고 식당 문을 나섰다. 문 위에 영업 중 팻말을 준비 중으로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목적지는 법무법인이 아니었다. 박진석의 회사였다. 4부. 영나의 혼란. 박영나는 자신의 작업실에 앉아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붓을 들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 아버지의 굳은 표정, 그리고 우진이가 미국에서 간 이식을 받게 된 길. 모든 게 이상했다. 평소라면 엄마는 자신에게 모든 걸 설명해줬다. 영나야,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던 엄마였다. 하지만 최근에 엄마는 달랐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영나는 핸드폰을 꺼내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진 오빠, 괜찮아? 수술 잘 받았어? 답장은 금방 왔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 짧은 답장 속에서 영란은 우진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우진은 뭔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모르는 뭔가를. 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문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엄마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방은 비어 있었다. 영란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화장대 위에는 엄마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란은 무심코 그 수첩을 집어들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영란의 눈이 커졌다. 거기엔 아버지의 서명 연습 흔적들이 빼곡했다. 왜 엄마가 아버지 서명을 연습한 거지? 영란은 수첩을 넘겼다. 다음 페이지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은호. 1995년생. 정순이의 딸. 우진이의 생물학적 동생. 영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은호. 그 카페 매니저였던 은호 언니. 그 언니가 우진의 동생이라고. 영란은 수첩을 덮고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모두에게. 그리고 그 거짓말의 중심에는 은호 언니가 있었다. 영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고 손을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언니, 사실은 우리 우진의 동생이에요. 라고. 그럴 순 없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엄마는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 계획의 목표는 은호 언니였다. 오부. 은호의 선택. 나는 카페 뒷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고성의 이사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밤 10시 한강 유람선 선착장. 혼자 오세요. 왜 나를 부르는 걸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고성의 이사가 말한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카페 문을 잠그고 선착장으로 향했다. 밤 10시 한강은 고요했다. 유람선 불빛만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고성의 이사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긴 코트를 입고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군요. 고성의 이사는 돌아서며 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고성의 이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출생증명서와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봤을 때 숨이 멎었다. 모 고성이. 자, 지은호. 이게 뭐예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은호 씨. 고성의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30년 전 나는 당신을 낳았어요. 하지만 기를 수 없었어요.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병원 앞에 놓고 떠났어요. 나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그냥 고성의 이사를 바라봤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해요. 그럼 우진이는 당신 친남매예요. 쌍둥이 남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진이가 내 남매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소울메이트였던 그가 내 친남매라고.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진이가 아파요. 고성의 이사는 난간에서 몸을 떼고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간이 안 좋아요. 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만이 우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요? 당신 간을 우진이에게 줘요. 그게 당신이 태어난 이유예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고성의 이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우진이를 살리기 위한 부품이란 말인가? 저는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당신의 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에요. 제 간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당신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 고성의 이사는 비웃듯 웃었다. 당신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어요. 당신 엄마. 아니, 정순희 씨의 식당 서류 말이에요.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대출 서류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정순희 씨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나는 엄마예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어요. 고성의 이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6부. 지역의 결단. 이 지역은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은호 생각뿐이었다. 며칠 전부터 은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 문자도 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게 무서웠다. 비혼주의자였던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은호가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심지어 숨 쉴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재 생각도 났다. 절친이자 형제 같은 친구. 그 친구도 은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다. 지여가. 성재. 둘은 마주보고 섰다. 성재는 의자를 빼어 앉으며 말했다. 은호 이야기 좀 하자. 지역은 자료를 내려놓고 성재를 바라봤다. 뭘 말하고 싶은데? 너 은호 좋아하지?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성재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도 좋아해. 오래전부터. 알아. 그래서 말인데.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중 하나는 물러서야 해. 은호를 위해서. 무슨 소리야? 은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우리 둘 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은호는 이미 선택했어. 너도 알잖아. 은호는 날 좋아해. 하지만 너는 거절했잖아. 성재의 말에 지역은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은호의 고백을 거절했다. 비혼주의를 이유로. 그럼 내가 은호를 받아주면 되잖아. 나는 은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와 함께가 아니어도. 성재는 돌아서며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너라면 괜찮아. 너라면 은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 너의 마음을 제대로 전해. 성재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지역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성재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다. 제대로 해. 지역은 핸드폰을 꺼내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은호는 받지 않았다. 지혁은 문자를 보냈다. 은호야, 할 말이 있어. 꼭 만나자. 그리고 회사를 나섰다. 목적지는 은호의 집이었다. 7부. 박진석의 선언. 박진석은 회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이혼 서류였다.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이혼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성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다. 회장님, 정순희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다. 정순희? 은호의 어머니.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정순이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정순이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뭡니까? 박진석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출 연체 통지서였다. 그리고 그 끝에 붙은 메모. 은호 씨를 우진이에게서 멀리하세요. 마이너스 고성이.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걸 어디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회장님, 저는 이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서류도 처음 봐요. 하지만 여기 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성희가. 박진석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한 짓입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범죄예요. 서류 위조죠. 저는 고소할 거예요. 기다려 주십시오. 박진석은 손을 들어 정순이를 말렸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성희를 설득해서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설득으로 되겠어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여자는 제 딸을, 은호를 이용하려고 해요. 간 이식 때문에요. 우진 씨를 살리기 위해 은호를 도구로 쓰려는 거예요. 박진석은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정순이의 말이 맞았다. 고성이는 은호를 도구로 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희를 맡겠습니다. 그리고 은호 씨를 지키겠습니다. 정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을 나섰다. 박진석은 홀로 남아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어 서명했다. 8부. 무너지는 성. 그날 밤 고성이는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소파에 기대어 와인 잔을 손에 쥐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석이 들어왔다. 그는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고성이를 바라봤다. 성희. 네. 우리 끝입니다. 고성이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겠소. 박진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고성희 앞에 놓았다. 이혼 서류였다. 고성희는 그걸 보고 비웃었다. 이혼이요? 당신이 한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은호 씨 서류 위조, 정순희 씨 협박, 모두 범죄요. 범죄라고요?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엄마예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 일이에요. 그게 범죄예요?
모성과 범죄는 다른 문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은 몰라요. 자식을 잃는다는 게 뭔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진이가 죽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호 씨를 희생시키겠다는 거요. 은호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은 딸이에요. 그 아이를 이용할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권리라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30년 전에 그 아이를 버렸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엄마가 아니었어. 고성이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남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가세요. 뭐? 나가라고요? 고성이는 소리쳤다. 박진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고성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와인 잔을 집어들어 한 입에 마셨다. 그리고 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다들 날 버리는구나. 고성이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해. 우진이를 살릴 거야. 어떻게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계획을 앞당기자.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머니의 식당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고 나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젯밤 한강에서 들었던 고성의 이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녀의 딸이라고 했다. 우진이의 동생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우진을 살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다. 은호야. 어머니가 테이블에 찌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밥 먹어. 네.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 온기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엄마. 응. 제가 엄마 딸이 맞죠? 어머니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넌 내 딸이지. 혈연으로도요. 은호야. 어머니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혈연이 뭐가 중요하니? 나는 너를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울 때 달래주고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키웠어. 그게 엄마고 딸이지 혈연이 다가 아니야. 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성의 이사의 말이 맴돌았다. 그리고 우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픈 우진. 간 이식이 필요한 우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성이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에게 외면당한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리고 은호는 친남매 우진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달콤이의 고실에서 함께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